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여러분이 고대에 맞지 않던 네 분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고님의 사망으로 잠시 부활 전까지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된 스탠리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지금 마스크 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표정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다들 기뻐하고 있어요. 파고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잠시 또 틈이 보이는 그 틈을 타서 사회자 자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더 좀 늦게 오셔도 되는데 소식을 듣고 더 빨리. 그러니까요. 막 차선 위반해 가면서 예, 혹시 파고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까봐 부활 전에 오느라고 무리해서 온 덕에 제가 한 3분 먼저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예 예. 부활 못하게 당모이로 뿌려줍니까? 그런 저 KCIA 같은 말씀을 예. 어쨌든 오늘 우리가 또 간만에 신작 리뷰하기로 모였잖아요. 어떤 영화죠? 확실히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화들이 많이 개봉 안 하는 상황에서 한국 영화들 중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영화들이 한두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얼마 전에 했던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었죠. 뭐였죠? 정확히 소리도 없이 지난주에 했었던 소리도 없이 같은 것도 영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번에 다룰 작품도 저는 영화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소재면에서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예. 제가 소리도 없이 리뷰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닥두님의 해안이 굉장히 돋보인다. 라는 댓글이 벌써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에는 저 양반이 텍스트가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텍스트를 꺼져내서 이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어쨌든 소리도 없이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리뷰가 있었어요.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특히 우리 닥두님께서 그러니까 아주 강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업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원래 제목에는 부정어를 넣으면 안 되거든. 없이, 없다, 이런 거. 그런데 소리도 이씨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소리가 크게 뭐 이렇게. 최근에 개봉한 그 영국 영화였나 미국 영화였나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가 많다. 뭐 이렇게 영화에는 원래 부정어를 안 쓰는 업계의 룰이 있습니다. 하여간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예. 누가 만든 영화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크리스님의 줄거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입사 8년차 동기인 말단 여직원들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모이면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근데 주인공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실무 능력은 아주 완벽한데 현실에서는 그냥 커피 타기 장인. 생산관리 3부의 오지랖, 이자영, 고화성 씨가 연기하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추리소설 매니아고 할 말은 꼭 하고야 마는 마케팅부 싸가지 정유나 바로 이솜 씨가 연기하고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이면서 하지만 회사에서는 가짜 영수증 메꾸기 일만 하고 있는 회계부 수학왕 신보람 바로 박혜수 씨가 연기합니다. 박혜수 씨. 병자님. 예. 다른 영화하고 좀 달리 이 영화는 주요 캐스트들이 다 여배우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님이 그 소개할 때 왠지 그 어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 얘기하시면서 네. 이 배우 멋진 배우죠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막 뭉게뭉게 떠오른다는 느낌. 배우 소개할 때 굉장히 성의가 있게 들리고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뭐 그런 남자 여자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크리스님? 그건 본능적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적이라서. 지금 만약에 남자 주인공 셋이었으면 한 줄로 그냥 소개했을 거예요. 또는 소개를 안 하고 거부하거나. 남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죠.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대리가 되면은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그 잔심부름을 하러 간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이제 유출되는 걸 목격한 자영이 유나 보람과 함께 이제 회사가 뭘 감추고 있는지 이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 싸움에서 이제 3명의 친구가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고군분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에는 현실과 판타지가 아주 묘하게 결합된,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여직원들 셋이서 회사의 비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떨쳐나온다는 얘기부터 약간 판타지로 들립니다만
영화는 판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 시작할 때 자막이 하나 떠요. 1990년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1995년에 있었던 낙동강 패널 방류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기업명 얘기해도 돼요? 이미 신문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기업명은 그 당시 구미 그 산업단지에 있었던 한 두산전자. 그렇습니다. 두산전자에서 사용하던 그 기판이나 그런 거를 이제 청소해야 되는 기판을 생산할 때 세척을 위해서 쓰는 페놀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이 하수구로 이렇게 대량 방출되면서 낙동강 수계가 거의 죽음의 물, 그러니까 거의 식수원까지 오염됐었으니까요. 정말 큰 사건 중에 큰 하나였죠. 사건이었죠. 예. 그 낙동강 유역에 사셨던 또 닥주님도 기억나시는 게 있을 텐데. 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다행이십니다, 진짜. 근데 없었다면은 또 낙동강 끝자락에 또 그 피해를 또 입으셨을 수도 있는. 피해는 일단 꽤 컸죠. 그렇죠. 꽤 컸고 그리고 이것 자체는 사실 사고였죠. 일부러 이걸 방류를 하겠다 결정하고 한 건 아니었고 실제로 몰래 방류했던 건 미군 놈들이었죠. 또 다른.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짬뽕돼 있어요. 여러분이 삼진전자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생각하는 그 기업이 있을 텐데 그 회사는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제 불치병을 얻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두산전자는 폐수를 방류한 적은 있지만 일부러 한 적은 없습니다. 영화에서 그 몇 가지 요소들을 다 섞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창작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닥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의로 배출한 사고는 아니에요. 일단 그 당시에 배출된 페놀이 거의 원액에 가까운 페놀이 배출이 됐는데 사실 이 페놀 원액 물론 독극물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비싼 물질이에요. 이걸 그냥 하수구로 버린다는 거는 원가 관리에 문제가 있구나. 예, 사실 회사로서도 굉장히 큰 손해였던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사건은 페놀을 공장으로 운반하는 파이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온 페놀이 폐수를 방류하는 하수구에 섞이면서 나온 상태였고 특히 이 사건이 당시에 큰 문제가 됐던 게 한번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회사가 폐쇄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오래 폐쇄하면은 회사에 무리가 된다 싶어서 20일 만에 다시 열어줬어요. 근데 열어주자마자 바로 또 비슷한 사고가 또 났던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문제가 더 커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더 큰 문제가 벌어졌었고 특히 이 페놀이 방류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낙동강 수계를 관리하던 수돗물 관리공사가 사람들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수돗물 틀었는데 막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전화가 왔는데 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냄새가 나니까 염소를 막 풀어가지고 소독을 해야지 하고 염소를 막 푼 거예요. 근데 이 페놀이라는 물질은 염소와 만나면은 클로로페놀이라고 하는 진짜 더 극단적인 독극물로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문제가 커졌죠. 그러니까는 고름 나온다고 그 더러운 손으로 짜면 더 악화되는 거라 마찬가지에. 근데 여러분 요거는 얘기 안 하시네. 그 사건으로 크리스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당이시니까 우리나라 맥주업계의 판도가 바뀐 건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맥주 하면은 오비 맥주.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맥주는 많이 약했었죠. 많이 약했죠. 하이트가 나오기 전에. 예. 근데 이제 그 사건 자체는 뭐 맥주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 두산그룹 계열사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두산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오비 맥주가 한 번에 가시고 크라운 맥주 영원한 2등이었던 크라운 맥주가 그 직전인가 직후에 또 이름 다 필요면 하이트로 바꾼 바람에 쑥 올라서게 되는. 크리스님은 그때 95년도에는 맥주를 몇 병이나 그때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었나? 제일 많이 마실 때. 제일 많이 마실 때. 맥주를 소주 잘 못 마실 때. 소주 못 마실 때. 그럼 크라운을 주로 마셨습니까? 오비를 주로 마셨습니까? 안 가리고 다 마신 것 같아요. 안 가리고. 닥터님은 어떤 거를?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하이트 쪽이었고 병맥주보다는 이거 생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생맥주. 사실 상표는 잘 모르겠어요. 상표는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이트 맥주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이 계기였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한 2년 후인가 3년 후인가 정확한지 는 모르겠는데 그때 바로 크라운이 하이트 맥주라는 걸 출시하면서 그렇습니다. 지하 100m 안반수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이라는 누가 봐도 두산 그러니까 오비 맥주를 겨냥한 그렇지. 마케팅을 벌였죠. 이 맥주를 만든 물은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정식으로 대놓고 디스하진 않았지만 연상되는 그렇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의 1위였던 오비 맥주가 무너지고 하이트 맥주가 맥주 업계 1위로 올라서고 또 동시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코카콜라를 두산이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계기로 코카콜라가 사업권을 회수하지요. 이미지가 안 좋다. 예, 두산이 여기 맡겨놓고 있으면 코카콜라까지 다 날아갈 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코카콜라도 지금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직접 배급한 형태로 바뀌었고 그 후에 또 이후에 오비 맥주라든지 이 계열사들이 다 해외 회사에 매각됐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영향이 굉장히 컸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런 그 기업의 뭐랄까 사건이 업계 판도까지 바꾼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산전자가 벌린 일을 두산 음료가 가장 크게 맞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프로야구 원년 멤버들이면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지만 오비 베어즈가 두산 베어즈로 바뀐 이유도 사실은 이 사건 때문입니다. 박철순. 예. 어쨌든 이런 배경이고. 영화 3분의 2 시점까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3분의 2 지점부터 안 좋게 보신 이유는? 3분의 2 지점이 딱 지나가면 영화가 꽤 글로벌하게 변하는데 이 전까지의 이야기는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풀어냈었죠. 이 사람들이 비록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시대, 95년이라는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낭만적이고 즐겁고 그리고 재미있게 묘사해 가다가 갑자기 영화 전체가 어떤 글로벌한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저런 거 아니겠어요? 미생으로 시작해요, 영화가. 미생으로. 그러다 좀 지나면 에린 브로코비치로 바뀌죠. 민초들이 대기업의 어떤 부당행위에 맞서 싸운다라는 걸로. 근데 닥두님이 얘기한 그 시점부터는 국가부도의 날로 얘기가 바뀐단 말이죠. 게다가 글로벌하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신들을 거의 분단위로 던져놓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지치죠. 크리스님은? 저는 일단 새 주인공이 개성이 확실해서 역할 분담이 되게 잘 됐고 그래서 케미스트리도 되게 좋았고. 그 영화에 굉장히 영리하고 좋은 점이에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세 명 또 위주로 가지 않고 그 주변에 많은 조형 캐릭터들도 그렇지. 굉장히 다 자기 몫을 해줬고요. 먼저 퇴사한 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90년대 레트로 감성을 아주 잘 살렸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여러분 90년대가 레트로 감성의 대상이 될 정도로 옛날 얘기인가요? 그렇죠.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저한테는 아주 현실이었는데. 이거 개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고화성이 계속해서 대리님 했던 그 정도가 딱 당시에 제 연배여가지고 저는 아주 현실이었는데 레트로 감성이 됐다. 계속 해주세요, 크리스님. 예, 그래서 뭐 초반에는 뭐 여성 차별이나 뭐 학력 차별 얘기로 잘 가다가 그러니까 닥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뒷부분 이제 내부 고발로 가는데 주제 자체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저는 딱 적정선에서 약간 유치하면서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면서 모든 요소가 저는 다 적당선에서 끊어져서 상업 영화로서는 아주 갖출 거는 잘 갖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미생에서 에린 브로코비치로 거기서 이제 국가부도의 날로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닥두님은 국가부도의 날 부분부터는 조금 거시기했다라는 거고 크리스님은 그 산막 국가부도의 날로 바뀌는 그 부분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다. 잘 넘어갔다. 이렇게 앞부분보다는 이상한데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꽂아놔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너무 뻔할 것 같으니까 나름
자기들은 또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감독도 자기 영화가 뻔하게 보이는 건 예. 싫기 때문에. 근데 뭐 의도치 않게 너무 그래 나가지고 이제 뒤에가 좀 긴 감이 없진 않았는데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병자님은 이렇게 3단계 변환, 변신 영화에 대해서 합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닥터님 평가가 비슷한데요. 초중반부까지는 이 영화 캐릭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 영화 캐릭터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 잘 만들어진 캐릭터가 굉장히 멋진 앙상블을 이루는 캐릭터 드라마였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사건이 캐릭터를 너무 압도해 버렸다. 그래서 사건이. 예, 마무리가 저도 마무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성장물의 느낌도 있어서 성장물의 느낌 있죠. 뭔가 뒤로 가면 더 큰 거를 보여줘서 어려움에 닥치는 거를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성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꼭 이 주제로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나름 노력하지 않았나. 뭐 제가 자꾸 실드를 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예. 크리스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지금 뭐 병자님이나 닥터님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처음에 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 광고하기 시작한 게 한 달쯤 전 뭐 이런 게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화 제목이 좀 얄궂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 아, 내 직장 생활하던 시절도 참 생각도 나고 추억 돋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듣던 생각은 그거 가지고 영화가 되겠어? 뭐 영어 토익 하느라고 이렇게 점수 올리려고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의 얘기 딱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고졸 여직원, 여상 나온. 예. 그때 분위기는 말이죠. 제가 그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제자들한테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고졸 여직원은 제복 입었다. 대졸 여사원은 제복 안 입었다. 거기서부터 학생들은 어이가 없다라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의 생활상 묘사 가지고는 이게 영화가 안 될 텐데. 근데 예고편을 딱 보니까 콸콸콸. 아, 에린 브로코비치구나. 잘 잡았다. 거기까지 저도 영화 보기 전에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국가부대의 날은 저도 예상을 저는 처음에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내용 전혀 모를 때는 토익 영어 토익반이라길래 영어 못하는 주인공들이 이제 그거 영어 공부하면서 무슨 그런 에피소드 이런 코미디인 그러니까.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뭐 전혀 그렇지는 않았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국가부대의 날식으로 얘기가 이제 확대되면서 약간 걱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나오셨구나. 미스터 파기. 근데 결론은 그래도 좀 잘 마무리했다. 그 위태위태했지만 큰 실수 없이 이렇게 전환을 잘 마무리했고 대중 영화라서 굉장히 애쓴 흥정이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크리스님하고 좀 비슷하게 봤습니다. 큰 실수를 안 했다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사건을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이 영화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95년에 비교하면 오늘날은 훨씬 좋아진 사회거든요. 그 좋아진 사회에서 우리가 95년을 바라봤을 때 이런 시절을 견뎌왔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절을 기대할 것인가. 사실 끔찍한 시대였거든요. 저도 공고 나와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하는 거라고는 가서 기계 깎죠. 기계 깎다가 한두 달에 한 번쯤 사무실에 갈 일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말 그대로 고등학교 나온 여직원 분이 계시거든요. 그 쪼매난 공장에서도 제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시대는 분명히 좋아졌고 어떤 성별을 떠난 인권에서도 훨씬 좋아졌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95년 요 시기 정말 묘사를 잘했거든요. 잘했어요. 네. 머리 스타일부터 해서 복장까지 눈썹도 네. 갈매기 눈썹 거기다 사회 분위기까지 그걸 어떤 딱 폼 잡고 막 이렇게 각 잡고 이게 단단하게 묘사를 하기보다 영화 속에서 그걸 정말 귀엽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90년대에 뭐 했어요? 90 그때요? 예. 이제 막 학생이었나? 딱 이 사건이 벌어진 95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딱 이제
대학 초년생이었죠. 예. 지금보다 순수했을 때. 예. 그 시절에 제가 이런 사건을 알았으면은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예. 그 시절에 저는 정말 완벽한 자유주의자였거든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근데 마지막 부분이 말씀하신 그런 미덕은 있다고 봐요. 너무 심각하게 사건을 보여주거나 깊이 파고들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 캐릭터들의 매력이 완전히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아마 최소한의 선이 이 정도 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글로벌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라고 해도 예외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더 크게 심각하게 나오고 더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사안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풀어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말씀은 95년은 예. 외환 위기 전 상황이잖아요. 예, 예. 지금 병자님은 그런 의도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외환 위기 전의 상황인데 사실 외환 위기 이후에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글로벌 자본에 대한 어떤 경제적 뭐 침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자본적 교류가 더 많이 일어났고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전혀 해결된 바가 아니다. 더 심각하다. 이 영화에서는 그걸 너무 좀 가볍게 다뤘다. 좀 너무 낭만적으로 낭만적으로. 다뤄졌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영화에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근데 시점으로 외환 위기 전이니까 이 영화는.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바는 어떤 뭐 거대한 사건이나 음모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거든요. 고화성 씨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결국 사건을 파헤치는 거는 이 페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거의 푼돈으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 결국 인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 중심의 사회를 결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다른 주제 하나가 암 걸린 부장. 그렇지. 암 걸린 아유. 부장이 이 자기 직원이었던 이 여주인공한테 편지를 쓰죠. 과거를 추억하는 자들, 이 꼰대들, 이 사람들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우리 과거는 그렇게 추억으로 다룰 만큼 그런 나이브한 사회가 아니었다. 굉장히 끔찍한 사회였다. 이 끔찍한 사회를 결국 벗어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제가 저한테는 여기서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들은 현실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화성이 묘사되잖아요. 사무실에 잿더리에 담배꽁초 수북히 쌓여 있고 그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은 타지에서 제복 갈아입고 커피 다 타고 그다음에 제일 골 때리는 거 구두 그 뭐 위에 대리나 과장 구두 닦은 것까지. 근데 저거는 약간 고증이 좀 그렇다. 왜냐면 제가 일하던 데서는 구두 닦는 분들이 가져왔어. 아침마다 구두 닦는 분들이 이만한 이게 대 들고 와가지고 빌딩마다 자기 그 구역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 구역 담당한 분이 이렇게 한 20컬레씩 갖고 이렇게 담아 쓰는 거 갖고 차사삭 하고 이제 걷어 갖고. 왜냐면은 아니 커피까지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구두 닦으시는 분들은 그게 자기 직업이고 또 장갑을 끼잖아요. 근데 우리 고화성 양이 맨손으로 그 남이 신던 구두를 이렇게 손에 들고 가니까 좀 화가 나더만 나도. 그거는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건 있었을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일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제가 뭐 여직원한테 구두 닦아오라고 시킬 계급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닦았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봤던 거는 직접 닦는 건 아닌데 그 제일 막내 여직원이 구두를 들고 닦는 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오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저도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가해의 의도를 없이 가해한 부분이 있었겠구나. 어쩌면 사무실에 쌓인 잿더리에 담배꽁초를 하나 더 보탬으로써 가해를 했고 구두는 제가 직접 가져가서 닦고 찾아왔습니다만 커피도 제가 탔죠. 제가 딱 대리에 시작해가지고 과장 달 때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도 남한테 시키는 걸 올라앉아서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보고 제가 과장님 왜 커피 과장님 손으로 타 마시지 왜 저 시키는 겁니까? 뭐 저 병순 씨가 커피 타러 우리 회사 들어왔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도 넓게 보면 가해자 하나가 아니었던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영화에 묘사된 90년대 사회상의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가장 공감이 되고 가장 크게 터졌던 부분이 그 회사의 마케팅 부서 있잖아요. 마케팅 부서에서 회의를 하는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영어 단어들이 계속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 대화들. 접니다. 회의 때 영어 많이 쓰는. 저도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생활하긴 했지만 제 사회생활 첫 경험이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처음에 일을 할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를 그 정체불명의 영어 단어들에 처음에 질려했던 경험이 있는데 영화 너무 잘 살려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 플러스 못지않게 영화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당시 회사에서는 일본 말도 많이 썼어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뭐 일본식 종합상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도구찌. 자네가 마도구찌를 하는 거야?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 그 기안의 담당자가 되라는 거지. 영화판 못지않게 이제 일본어도 많이 썼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간만에 크리스님, 간만 아니고 요즘 추세가 이제 여성 캐릭터가 어떤 독립적이고 뭐랄까 좀 자존감 있게 이렇게 미션을 해나가는 이런 영화인데 배우 얘기를 좀 해봅시다. 페이버릿은 또 영어 썼네. 최애 배우는 저는 원래는 고화성 씨 말고는 연기하는 거 거의 보질 못해서. 이솜 안 봤어요? 이솜? 많이 못 봤어요. 소공녀를 봐야지 소공. 예, 근데 지금 영화 보고 나서는 캐릭터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이솜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박혜수 씨는 어땠나요? 박혜수 씨는 캐릭터가 뭐 제가 별로 그렇게 들어오질 않아. 연기는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원래 연기하는 거 많이 못 봤고 K-팝 스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노래하는 건 좀 봤었는데 연기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어느새 배우가 되셨더라고요. 원래도 K-팝 스타 시절부터 연기 쪽으로 뭐 유명했었고 박혜수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절대 그 남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하거나 대가 셀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욕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좀 짜릿하지 않던가요? 박혜수 같이 생긴 어떤 이미지의 배우가 막 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짜릿해야 되나요? 그쪽으로는 아니구나. 그쪽으로는 아니야. 뭐 욕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도 취향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영화에서는 이솜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조금 싸가지 없더라도 당당한 약간 누님 같은 캐릭터가 좀 더 나하고 취향이 같았나? 그런가요? 그게 취향을 된 거? 저는 그런 캐릭터가 더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솜 씨가 욕을 했으면 뭔가 좀 더 맞을 수도 있죠. 이솜 씨는 근데 거의 욕 달고 다니시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정말 그 리얼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솜 씨도 있지만은 부장님 저 담배 안 펴요. 이 캐릭터. 아주 리얼했고 이솜 씨도 뭐 좋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뭐 여성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도 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 대졸 여직원과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고졸 여직원 간에 묘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 이너서클 안에서 목격하지 못했지만 회의 때 보여지는 묘한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속에서도 어느 정도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할 때 특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골적으로 차별이었죠. 노골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공장 들어가서 1년쯤 됐을 때 군대 간다고 그만두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직원이 한 명 왔거든요. 전문대 출신.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리였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고졸이거나 중졸이었던 그 일하시는 분들 현장직?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이 오자마자 그분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도 모르는데. 네. 영화에서는 그 고화성 씨와 고화성 씨 바로 위에 그 대리 있죠. 직급은 대리지만은 사실은 입사한 나중에 한 후배 그렇죠. 선배님이라고 꼬박꼬박 얘기하는 바로 그 관계가 그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그 그렇죠. 내용에 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 초반에서 다뤄지는 게 사실 95년의 직장인들의 풍경이죠. 그 부분 보면서 아, 정말 그 시대의 풍경을 잘 살렸구나. 우리가 알거나 들었거나 한 부분을 영화 속에서 세 명의 캐릭터가 세 명의 캐릭터가 각각 자기 파트를 나눠서 그걸 쭉 한 번씩 훑어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객들이 맞습니다. 그 공간에 확 익숙해질 수 있게 아, 그 부분은 아, 이거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젊은 관객들이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이제 녹음 날짜를 따져가지고 어제 개봉했으니까 아직 스코어를 뭐 얘기하기는 빠른 시기입니다만 지금 젊은 관객들 이 영화 속에서 거의 30년 전이네, 25년 전이네. 그렇죠. 뭐 엄마 또는 이모 뭐 이런 세대의 어떤 선배 여성들이 이런 세상을 거쳐왔다는 거를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면 아까 왜 제가 그런 제복 입혔다 이런 얘기를 때 깜짝 놀랐던 것처럼 또 닥터님이 봤던 그런 상황처럼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시대보다는 좋아졌으니까 그때 잘못됐던 관행들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청년들도 보면은 뭐 고졸 대졸이라든지 또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이전 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눈에 보이게 그렇지 시각적으로 지금 시대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떠한 배제와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정말 대놓고 이렇게 구별하던 시절이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영화의 아주 사소한 단편만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동 감독님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이분이 사회를 꿰뚫는 힘이 굉장하구나. 어떤 감독님이야 다시 한번? 이두용 감독님. 이두용 감독님. 요즘 이두용 감독한테 꽂혀가지고 물레아를 보면 물레아의 부제가 이조 여인 잔혹사지 않습니까? 이조 여인 잔혹사 맞습니다. 이게 여성 억압에 관한 문제를 다룬 다음에 바로 직후에 내시라는 작품을 만들죠. 내시 맞습니다. 내시는 조선이라는 성리학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을 포함해서 왜 모두가 억압을 받는가? 이건 사실 사회 구조의 문제거든요. 이 삼진그룹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도 사실 모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던 95년이란 그 시대를 그대로 고스란히 복원해서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2020년이라는 우리 오늘날의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지 그거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판단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한국 영화 기획의 바람직한 진화라고 보고요. 어제 이 영화 다루기 전에 크리스님하고 잠깐 톡을 하다 보니까는 뭐 일부 웹상에서는 영화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 영화가 뭐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뭐 프로파간다 영화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던데. 뭐 걸캅스 얘기 나오고 뭐 그게 좀 있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좀 넓은 시각으로. 사실 이 영화는 그냥 차별과 억압에 관한 영화죠. 그러니까 차별에 관한 영화인데 주인공이 여성인 거고 시대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가장 약자였던 게 바로 회사에서는 말단 여자 직원이었을 뿐이고 제가 보기엔 그냥 그런 약자들이 유리천장을 좀 부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걸캅스는 나중에 이제 하도 욕을 하길래 나중에 봤는데 흥행이 잘 됐어요. 흥행이 잘 되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를 긁어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된 거고 물론 이제 표현 방식이라든가 완성도는 뭐 걸캅스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게 통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비난할 사람은 제대로 보고 나서 얘기를 하라.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사실 드는 생각은 말이죠. 아까 제가 뭐 에린 브로코비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영화 보고 제일 생각이 드는 영화는 히든 피겨스입니다. 그 여성 흑인과학자 3명이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얘기잖아요. 영화 중반쯤 딱 보는데 아니 이거는 한국판 히든 피겨스잖아. 그러니까
예, 그게 저한테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히든 피규어스를 참조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참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듯이 히든 피겨스도 세 명의 여성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직업과 또는 자신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뚫고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도 이 세 명의 여성이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갖춰진 굴레를 뚫고 나간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보면서 아, 이거 히든 피겨스 생각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잘 만든 잘한 거죠. 예, 창조적 모방이 아닐까. 지금 벌써 미생, 에릭 브로코비치, 국가부대의 날, 히든 피겨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잘 잡탕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잘 버무려졌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서 여성들 캐릭터만큼이나 남성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지. 영화를 보시면 중요한 남성 캐릭터가 2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고화성 씨의 후배지만 대리가 된 등신 같은 남자 배우. 그리고 두근두근 농춘골에 나왔던 그 배우예요. 단편 영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암이 걸린 부장. 사실 이 두 캐릭터가 선량한 한국 남성을 대표하는 캐릭터인데 과장은 과장들은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캐릭터와 우리가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남성들 이런 층으로 이 영화 속에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리 역을 맡은 남성 배우는 정말 별로 뭐 생각도 없고 나중에 그 고화성 씨한테 한번 대들다가 아주 등을 박살이 길게 얻어맞죠. 그러고 나서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선량하지만 생각 없는 캐릭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조직이라는 구조에 휘말려서 자기가 좀 끔찍한 결단을 내렸지만 그걸 되돌려 보려는 부장. 이런 캐릭터들이 결국 여성과 맞물리면서 결국 사회를 구성한다는 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어떤 여성만의 억압이라든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 예, 결국 사람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거. 떨쳐 일어나라고요?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건가 지금? 아 저는 반혁명주의자이기 때문에 천천히 서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성 배우들 사실 솔직히 역할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적재적소에 해줌으로써 이 영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그냥 페미니즘 영화로 범위를 줄인 게 아니라 시대에 의해서 억압받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지. 응원하는 영화라는 그렇습니다. 게 되는 거죠. 고화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게 여성 영화로 카테고리를 국한시키는 거는 같이 출연하신 그 남자 배우분들한테 좀 그분들의 역할이 좀 지워지는 것 같아서 신뢰다. 신뢰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자연 캐릭터를 만들 때도 그 김원혜 씨가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조언을 해주셨대요. 예를 들면 전화 받을 때는 꼭 왼손으로 받아라. 왜냐하면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메모펜을 잡는 게 그렇죠. 그게 딱 아니 직장생활 해봤나? 그러니까 배우가. 그런 것까지 다 코치를 다 해주셨다고 되게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꼭 여성 영화로 국한지을 건 아니다. 예. 닥두님의 해석이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차별과 억압 속에 피해를 입었던 그러고 맞섰던 사람들의 얘기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침 그냥 이 영화 속에서는 여성 3명의 주인공이었을 뿐. 그렇게 따지면 히든 피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마흐샬라 알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공을 도와줬듯이 이 영화는 김종수 배우가 말하자면 이제 그런 역할이구만. 딱 그 장면 같아요. 중간에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영어로 이제 속담 다 같이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이 주인공들의 그 약자들의 입장을 딱 말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아. 아주 영리하게 쓴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 원래 이제 시나리오 쓰신 작가분이 이 영화 이제 공동 제작자로도 참여를 하셨는데 당시에 실제로 토익 강사로 출강을 한 적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제 아는 거죠. 당시 어떤 치대상이라든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쓰셨는데
참 그분 참 관찰력과 기억력이 대단하시다.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썼다라는 거는. 뭐 아까 전에 그 크리스님이 주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걸 영화의 중요한 키워드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일단 한번 꿈틀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그 파장은 크고 강합니다. 선동론자.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에 해당되는 영어 속담이 뭐였죠? 거기서 외치잖아요. 그 Even a worm will turn. 그러니까 웜도 돌아 누울 줄 안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의미가 좀 대응되는 속담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일러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번역한 건 아니겠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 괜히 또 있다 아니, 그랬다. 피스 오브 케이크는 누워서 떡 먹기. 이런 식으로. 타일러 연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일러 연기 관심 없어? 뭐 한국말 연기를 한 건지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양반인데 뭐. 그래. 실제 그 영화의 토익 강사였을 것 같은. 저는 그분 캐스팅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단순히 강사가 아니라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로 나오겠거니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도 캐릭터 하나하나를 낭비하는 거 없이 정말 타일러의 영화에서 캐릭터도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어쩌면 가장 낭비된 캐릭터가 데이빗 맥기니일 수도 있지. 좀 약간 뼈나게 나와서. 그래도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영화를 더 풍요롭고 재밌게 만들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그렇게 잘된 이야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리셰가 많다. 클리셰가 너무 많고 제가 보기엔 구멍이 좀 군데군데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종류의 단점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정말 멋지게 커버해주고 있고 그런 면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영화가 구성되는데 어떤 개연성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보다 영화를 붙잡는 힘은 결국 영화가 지니고 있는 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서. 그 정서를 붙잡고 끝까지 밀고 간다면 그 영화는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만족감을 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못 만든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건데 전 이 영화가 3분의 2 지점까지는 그 정서를 정말 잘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영화가 글로벌해지면서 그 정서가 어느 정도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이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이 영화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별점 주는 걸로 하고요. 저는 마무리 멘트 이전에 이제 아까 부장으로 나왔던 김종수 배우,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영화의 중심을, 분량은 많지 않지만 영화의 중심을 잡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그 배우가 바람에서 알로하 티셔츠 입고 나오는 바로 그 아저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87에서는 박종철 열사 아버지로 나오셨던 이 영화에서도 또 다른 변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예. 저 거기 그 병원 장면 굉장히 좋게 봤어요. 거기서 병원 장면 하여간.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별점을 주시죠. 제 별점은 3개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에서는 좀 구멍이 많다고 느껴요. 특히 3분의 2점 넘어가면서는 구조가 떠오르면서 그 구멍난 구조가 너무 확 드러나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잘 구축된 그리고 확실하게 적재적소의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 덕분에 영화 처음부터까지 보시는데 충분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반대기업 정서가 붙었기 때문에 별 하나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달라요.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반대기업 정서는 또 혁명적 정서하고는 좀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그런 혁명적 전투적 정서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일단 주인공들의 성장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고 특히나 이제 다 보고 일어나려는데 엔딩 크레딧 음악 듣고서는 계속 또 앉아서 들었어요. 마지막 음악까지 되게 그 뿅뿅거리는 그 레트로풍 음악도 좋았고 또 엔딩 크레딧 때 그 캐릭터들이 이제 8비트 캐릭터로 막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나. 마지막까지 되게 신경 많이 썼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상업 영화로는
뭐 충분히 즐거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3.75. 3.75. 네. 높네요. 닥두님은. 저는 이 영화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별 4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정서를 3막부터. 정서가 갑자기 바뀌거든요. 무너진다기보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정서를 갑자기 다른 사건으로 전환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이 깎여서 전체적으로는 3개 반입니다. 3개 반. 저는 어저께 이제 크리스마하고 영화에 대해서 잠깐 톡을 할 때 코로나 시국 개봉이라는 프레임은 없어도 최소 3개 반은 아깝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로나 시국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덧붙인다면 3.75 그 이상도 가능한 제가 업주에서도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제 제가 이제 왕신이 CGV 극장 가서 보고 왔거든요. 아예 이제 옆칸에다가 테이프를 붙였더만 못 앉게. 그렇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큼 나 극장 간 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옆자리에 예매할 때 분명히 없었는데 사람이 앉아있고 그런데 지금 아예 이제 붙였고 방역 때문에 이제 사람이 없는데 화장실 갔다 오다가 커밍순을 보니까 말이죠. 다 한국 영화밖에 없었다. 커밍순 뭐 앞으로 나올 도굴 뭐 내가 살아있는 날인가 김혜수 씨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죽던 내가 죽던 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헐리우드 영화는 개봉을 안 해요. 다 내년에 미뤘잖아요. 전에 제가 반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극장이 그나마 이렇게 개봉이라도 하는 거는 다 한국 영화 때문인데 뭐 누가 또 할 수 없으니까 하지라고 베베 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지금 시국에 개봉하는 영화 동료들에게 참 박수를 보내고요. 개인적으로 요 제작자도 제가 좀 아는 분이라 가지고 뜨거운 격려의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약간 3점 반이지만 3.75를 주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네요. 자, 이상으로 그러면 간만에 4분 토론 그리고 좀 있으면 파고님이 이제 사망하셨다가 부활해서 돌아오시기 전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이게. 빨리 저는 도망가는 걸로. 예.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